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번 시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인공신경망을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를 공부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인공신경망 탄생의 근본적 배경이 된 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뇌에 대한 공부는 인공신경망을 이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되는 부분이지만 단순히 실전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뇌 강의를 들으신 분들 중 학계 쪽에 비중을 두시는 분이라면 제가 언급드린 부분들을 더 깊게 이해해 나가시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며, 반면에 현업에 비중을 두시는 분들은 오늘 배운 정도의 지식만 소화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인간의 뇌에 대해 알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인류가 뇌를 이해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간략히 알아볼게요. 인간의 뇌는 우리의 몸을 관할하는 부위로 그 자세한 메커니즘은 아직도 베일에 쌓여 있는데요. 이처럼 신비로운 뇌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역사적으로 볼 때 그리스 시대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는 뇌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요. 지금처럼 첨단 과학기술이 존재하지 않던 시절 뇌 손상이 신체 부위의 마비나 운동장애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하였으며, 특히 뇌운동신경의 교차 현상을 인지하여 좌뇌에 손상이 있는 경우 우측팔과 다리에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철학자인 플라톤은 지성은 뇌에 있다고 언급하면서 뇌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고요. 르네상스 시절에는 해부학으로 유명한 베사리우스가 뇌는 기계 같은 것이며 체액이 이를 구동한다는 체액 기계설을 주장하면서 뇌실을 포함한 자세한 뇌의 구조를 밝혔고, 데카르트 또한 이 생각을 지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현미경이 발견되고 카밀로 골지가 1890년대 은염색법을 개발하면서 자세히 볼 수 없었던 신경세포인 뉴런에 대한 전체적 구조를 자세히 볼 수 있게 되었고, 이후 라몬 이 카알과 함께 뇌의 전반적인 영역에 존재하는 뉴런을 관찰하고 묘사하면서 뇌 연구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제부터 뇌의 구조와 각 영역에서 담당하는 역할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건데요. 현재까지 진행된 수많은 연구로 인해 뇌의 각 부분이 어떠한 특정 활동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긴 하였지만, 아직도 이 관계가 1대1이라고는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뇌의 각 부분이 특정 영역만 관할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특정 영역도 관할한다는 관점으로 이야기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뇌는 다양한 관점에 따라 그 영역을 달리 분류할 수 있는데요. 뇌를 해부학적인 구조로 살펴본다면 브레인스템, 뇌간, 인터브레인, 간뇌, cerebellum, 소뇌, 그리고 cerebrum, 대뇌로 구분되며, 신경해부학자인 폴 맥클린의 트라이운 브레인, 삼위일체뇌의 관점에서 뇌의 구조를 분류한다면 art complex, 뇌관, limbic system, 변형계, 그리고 cerebral neocortex, 대뇌피질로 구분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복잡한 구분책에 얽매이지 않고 몇 가지 영역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뇌의 왼쪽 옆면을 살펴볼게요. 이렇게 옆면으로 보는 것을 lateral 혹은 sagittal view라고 부르는데요. sagittal view로 좌뇌를 살펴봤을 때 뇌의 가장 앞부분인 frontal lobe, 전두엽은 기억력과 사고력, 그리고 문제 해결과 같은 일을 담당하며, 그 뒤로 머리 상부 쪽에 위치한 parietal lobe, 두정엽은 촉각, 압각, 통증 등 감각 신호를 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머리의 측면에 위치한 temporal lobe, 측두엽은 귀와 가까이에 있어 주로 청각 정보를 처리하며, 뒤쪽에 위치한 occipital lobe, 후두엽은 눈으로 들어오는 시각 정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두엽의 뒤쪽 부분에는 신체 부위 움직임을 담당하는 motor cortex, 운동피질이 존재하는데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운동피질의 위쪽 부분은 우리 몸의 맨 밑단에 해당하는 발가락의 움직임을 관장하며, 콜텍스의 곡선을 따라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점차 우리 신체의 윗부분에 해당하는 부위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인간의 좌뇌는 반대쪽 우측 신체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지금 보는 좌뇌 쪽 운동피질의 경우 우측의 신체 움직임을 처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뇌 쪽 운동피질은 좌측의 신체 움직임을 컨트롤하겠죠. 그리고 제가 언어를 전공하다 보니 언어와 관련된 영역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바로 전두엽 쪽에 위치한 브로카 영역과 측두엽 쪽에 위치한 베르니케 영역입니다. 브로카 영역은 대뇌의 좌측 전두엽에서도 운동피질과 인접한 곳인데요. 1863년 프랑스의 외과 의사인 폴 브로카는 전두엽에서도 특히 입과 입술을 조절하는 운동피질 쪽 손상이 발생한 환자들은 누군가의 말을 듣고 이해하거나 글을 읽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직접 말을 하려고 할 때 잘하지 못하는 언어장애 현상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 부분을 브로카 영역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르니케 영역은 측두엽 상단에서도 청각피질 뒤쪽에 있는데요. 1874년 독일의 신경병리학자인 칼 베르니케는 이 영역의 손상으로 인해 언어장애를 겪는 환자의 사례를 발표하였는데, 이들은 말은 유창하게 잘하지만 사용하는 단어나 그 순서가 무의미해서 이해는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브로카 영역은 말하기와 관련된 영역이고, 이 부분이 손상돼 말을 잘 못하게 되는 것을 브로카 실어증이라고 하며, 베르니케 영역은 알아듣기와 관련된 영역으로 이 부분이 손상돼 무의미한 말을 나열하는 것을 베르니케 실어증이라고 합니다.
이번엔 뇌 안쪽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지금 모습은 세지털 뷰에서 뇌 중앙까지 들어가면 보이는 미드 세지털 뷰입니다. 먼저 중앙에는 corpus callosum, 뇌량이 있는데요. 이 뇌량은 좌뇌와 우뇌의 통신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그림에서는 안 보이지만 살짝 바깥쪽으로 이동하면 hippocampus, 해마가 있습니다. 해마는 인간의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변환해주는 부위로 기억과 길을 찾기 위한 공간 기억을 담당하는데요. 치매 환자의 경우 해마가 먼저 손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럴 경우 단기 기억 상실이나 방향감각 상실 등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마의 크기가 큰 환자의 경우 이런 증상은 잘 나타나지 않거나 느리게 온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해마의 크기를 키울 수는 없을까요?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1998년 미국 솔트 연구소의 프레드 게이지 교수 연구팀은 성인의 뇌의 특정 부분에서 적게 남아 뉴런이 생성되는 것을 처음으로 밝혔다고 하는데요. 영국의 신경과학자들이 런던의 복잡한 도로를 많이 경험한 16명의 런던 택시 운전기사들에게서 공통적으로 일반인보다 더 큰 해마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즉, 공간기억과 관련된 해마의 자극을 줄 경우 해마의 뉴런이 풍부하게 생성된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죠. 그리고 해마의 끝부분에는 아믹달라, 편도체가 있으며 이는 기억, 의사결정, 그리고 감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편도체가 클수록 공포를 더 느끼고 그 부위에 손상을 얻어 작을 경우 공포를 적게 느낀다고 하는데요. 이제부터 누군가가 겁 없이 행동한다면 너 겁을 상실했냐 라고 하기보다는 너 편도체를 상실했냐 라고 유식하게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해마를 따라서 올라가면 여러 개의 파트로 구성된 베이설 갱글리아, 기저핵이 있는데요. 이는 현재 강의에서는 너무 깊은 지식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각 파트를 언급하기보다는 대략적으로 움직임과 배움, 습관, 인지, 그리고 감정을 담당하는 영역이라고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는 수면 조절과 의식 상태를 담당하는 thalamus, 시상과 그 아래에 위치하고 신체의 온도와 배고픔, 피로 등을 담당하는 hypothalamus, 시상하부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뇌를 볼 텐데요. 이처럼 사람의 얼굴 앞쪽에서 보는 것을 코로널 뷰라고 합니다. 코로널 뷰로 봤을 때 뇌의 모습이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방금 전에 미드 세지털 뷰에서 언급했던 부위들을 찾아볼까요? 우선 중앙 쪽에 뇌량이 있고요. 그 아래 양쪽으로 시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개의 영역이 나뉘어 있는 이 부분이 기저핵 영역이 되고 그 아래쪽으로 해마의 단면이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단면에서는 안 보이지만 여기서 좀 더 앞쪽으로 움직이면 편도체가 보일 겁니다. 그리고 코로널 뷰를 볼 때 바깥쪽 어두운 영역과 안쪽 하얀색 영역이 구분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어두운 영역으로 보이는 부분을 그레이 매터라고 하고 안쪽 하얀색 부분을 화이트 매터라고 부르며 그레이 매터는 뉴런의 머리가 모여있는 부분이고 화이트 매터는 뉴런의 몸통이 모여있답니다. 뉴런의 몸통은 마일린 시트로 덮여 있어서 하얀색을 띠고 있는데요. 뉴런의 머리에서 시작된 전기 자극은 이 마일린 시트로 덮인 뉴런의 몸통을 타고 오르다가 다른 여러 뉴런의 머리에 도달하게 되고 이를 전달받은 뉴런들은 그들의 몸통을 통해 전기 자극을 다른 뉴런의 머리에 전달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간의 뇌를 구성하면서 기억, 감정, 시각, 청각 등 다양한 정보를 처리하는 뉴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뉴런은 다음과 같이 생겼으며 여기서 뉴클리어, 핵이 있는 부분이 제가 뉴런의 머리라고 하였던 소마, 셀 바디, 한국어로는 세포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뉴런의 소마를 중심으로 덴드라이트가 뻗어 있으며 이 부분을 통해 다른 뉴런으로부터 받은 전기 신호를 소마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제가 뉴런의 몸통이라고 했던 엑선, 한국어로는 축삭이라고 불리는 이 부분은 소마에서 시작된 전기 신호가 흐르는 부분이 되며 최종적으로 소마를 타고 흐르던 전기 신호는 엑선의 끝단인 엑선 터미널에서 시냅스를 통해 다른 뉴런에게 신호를 전달합니다. 뉴런의 엑선에는 다음과 같은 마일린 시트가 듬성듬성 쌓여 있는데요. 이는 전기 신호가 엑선을 타고 오를 때 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흐를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럼 이제부터 뉴런이 어떻게 전기 신호를 받아서 처리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뉴런은 안과 밖으로 나트륨, 칼륨, 칼슘, 염화물 등 다양한 물질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런 물질들은 뉴런의 내부와 외부를 이동하면서 뉴런의 상태를 조절하고 이를 통해 뉴런은 다양한 전기 신호를 받아서 다른 뉴런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뉴런의 덴드라이트는 다른 뉴런의 엑선 터미널과 물리적으로 직접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작은 틈을 두고 연결되어 있으며 터미널까지 전달된 전기 신호는 뉴로트랜스미터,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화학 물질을 방출하고 이 물질이 덴드라이트의 리셉터, 소형체에 전달되면 덴드라이트는 자신에게 존재하는 양이온 문을 열어 양이온을 받아들이면서 소마 내부의 전기 신호를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 화학적 신호를 교환하는 지점을 시냅스라고 하며 시냅스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 신호를 전달받은 것은 화학적 신호라고 하고 이후 덴드라이트 내부에 양이온이 쌓여서 전기적 신호로 변환되어 전달되는 것은 전기적 신호라고 합니다. 뉴런이 시냅스를 통해 전기 신호를 받게 되더라도 아직 뉴런 소마에 쌓인 자극이 충분하지 않아서 전기 신호를 전달하지 않는 상태를 resting potential이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뉴런의 내부가 대략 마이너스 70에서 마이너스 60mV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러다 소마 내부에 쌓이던 전기적 신호가 약 마이너스 55mV 정도로 높아지게 되면 뉴런은 전기 신호를 자신의 액선을 통해 내보내게 되는데요. 이러한 전기적 신호를 보내는 상태, 즉 뉴런이 활동하는 상태를 액션 포텐셜이라고 하며 액션 포텐셜이 일어나는 시점의 내부값을 threshold potential이라고 합니다. 즉 뉴런은 시냅스를 통해 계속해서 전기 신호를 수집하더라도 특정 threshold potential 시점이 도달하기 전까지는 활동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액션 포텐셜이 발생하고 액선을 통해 전기 신호가 전달되기 시작하면 액선에 존재하는 나트륨 채널이 열리면서 양극을 띠는 나트륨이 액선 내부로 밀려 들어오고 이를 통해 액선 내부가 플러스 40mV까지 치솟는데요. 이때 액선에 존재하는 모든 나트륨 채널이 한 번에 열리는 것이 아니라 전기 신호가 이동하는 순간마다 순차적으로 채널이 열리게 되며 이를 통해 전기 신호가 원활하게 액선 터미널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물론 소마에서 출발한 전기 신호가 터미널까지 한 방향으로 이동해야 하므로 전기 신호가 지나간 후에는 액선 내부에서 양극을 띠는 칼륨을 방출하여 약 마이너스 10mV까지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내부에 들어온 나트륨을 보내고 나갔던 칼륨을 다시 들이는 과정을 진행하여 다시 뉴런 내부를 약 마이너스 70mV까지 낮춥니다. 액선을 통해 이동하는 전기 신호는 액선의 길이에 따라 그 여정이 매우 길어질 수 있는데요. 그렇게 전기 신호를 빠르고 멀리 끊김없이 보내는 게 뉴런에게는 매우 중요한데 액선의 주변을 둘러싼 마일린 시트가 바로 그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액선을 따라 흐르는 전기 신호는 이동 과정 중에 액선의 막을 통해 방전되면서 차차 그 힘을 잃어가는데요. 이때 마일린이 이 전기 신호의 방전을 막아주면서 전기 신호가 더 오랫동안 그 힘을 유지하면서 흐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마일린이 전기 신호 방전을 완벽하게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다시 한번 양극으로 액선 내부를 충전해줘야 하므로 마일린 사인마다 마일린이 없는 구간인 노드 오브 람비에에 존재하는 채널을 통해 양이온인 나트륨을 채움으로써 액선 내부를 양극으로 만들어 전기 신호를 이동시킵니다. 그런데 액선 내부를 양극으로 충전해주는 채널을 짧은 간격으로 만들지 않고 굳이 마일린으로 액선을 감싸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뉴런의 전기 신호가 자동차라고 하고 나트륨이 들어오는 채널을 주유소라고 할게요. 만약에 연료 소모가 커서 주유소를 자주 들려야 한다면 그만큼 이동 속도가 느려지겠지만 반대로 연료 소모가 적어서 주유소를 덜 들리게 된다면 그만큼 이동이 빨라지겠죠. 따라서 마일린은 전기 신호의 빠르고 효율적인 이동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간의 화학적, 전기적 신호를 통해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뉴런들은 담당하는 역할에 따라서 그 모양이 10,000가지가 넘을 정도로 다양한데요. 뉴런을 덴드라이트나 액선의 개수에 따라 종류를 나눈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맨 오른쪽에 있는 뉴런은 멀티폴러 뉴런으로 주로 인간의 뇌와 척수 쪽에 분포하고 있는데요. 이 뉴런은 하나의 소마에 여러 개의 덴드라이트가 존재하고 그 소마로부터 하나의 액선이 길게 늘어져 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폴러 뉴런은 하나의 소마에서 하나의 액선이 뻗어져 나오는데요. 그림처럼 하나의 액선이 추 두 개로 분리되어 뻗어나가는 양상을 띠기도 하며 이들은 인간의 피부나 근육 조직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척수까지 길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이폴러 뉴런은 하나의 소마에서 두 개의 액선이 분리되어 나오는 모습을 띠며 이들은 주로 인간의 망막인 빛수용체들과 연결되어 시각과 관련된 일들을 처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엑소노믹 뉴런은 액선이 존재하지 않는 뉴런으로 인간의 뇌와 망막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인간의 뇌와 이를 구성하는 뉴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물론 뇌와 관련된 방대한 내용에서 필요한 부분으로만 간략하게 구성하였기에 뇌와 뉴런을 이해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인공신경망을 제대로 이해하고 사용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최소한의 내용들을 다루었기 때문에 앞으로 공부하게 될 인공신경망에 오늘 배운 내용들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뇌에 대한 연구가 인공신경망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특정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인간의 뇌가 처리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인공신경망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합니다. 인간의 뇌는 각 영역별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뉴런의 모양 또한 그에 최적화된 형태로 다르게 존재합니다. 이미지를 예로 들어볼까요? 이미지 정보는 인간의 눈을 통해 망막에 맺히고 여기서 시신경을 통해 뇌의 옥시피털 로브로 전달되어 처리되는데요. 이때 이미지를 처리하는 뉴런은 작은 특정 영역의 정보만 담당하므로 각 뉴런들은 전체 이미지 정보에서 자신만의 담당 영역 정보를 조금씩 겹쳐서 처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생물학적 이미지 처리 기법을 토대로 탄생한 것이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이며 실제로 이 네트워크는 이미지나 영상 관련 태스크에서 탁월한 성능을 나타내며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신경망의 히든 유닛은 인간의 뉴런과 흡사한 방식으로 작동하는데요. 인간의 뉴런은 여러 뉴런들과 연결되어서 그들의 신호를 조합하여 하나의 신호를 다른 뉴런에게 전달합니다. 이러한 뉴런의 활동을 모방한 것이 인공신경망 네트워크의 개별 히든 유닛이 되며 이들은 그 전에 존재하는 여러 개의 유닛들과 연결되어서 그들이 전달해주는 값을 기반으로 다음 히든 유닛에게 특정한 값을 전달합니다. 하지만 인공신경망 히든 유닛은 인간의 뉴런과는 조금 다르게 작용하는데요.
인간의 뉴런은 신호가 있다 혹은 없다는 단순한 신호로 정보를 전달하는 데 반해 인공신경망의 히든 유닛은 뉴런처럼 1 혹은 0이 아닌 그들을 포함한 다양한 값으로 정보를 전달합니다. 이는 인공신경망 네트워크 특성상 훈련을 위해서는 편미분을 진행해야 하는데 히든 유닛의 값이 인간의 뉴런처럼 1과 0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기울기를 구할 수 없으므로 편미분을 진행할 수 없고 이에 따라 훈련을 진행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인공신경망 네트워크는 인간의 뉴런과 동일하게 작동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갖는데요. 이를 극복하고자 인간의 뉴런과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인공신경망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 부분의 연구가 잘 진행된다면 정말로 인간의 뉴런과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인공신경망 네트워크가 탄생할 것입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왜 인공신경망을 위해 뇌와 뉴런에 대해 공부해야 할지 그 필요성을 조금이나마 느끼셨나요? 저는 인간의 언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처음으로 뇌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후 뇌 해부학뿐 아니라 직접 뇌의 활동을 보기 위해 EEG와 fMRI 등 다양한 뇌 관련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이때의 뇌 관련 연구가 인공신경망 공부에도 정말로 큰 도움이 되었답니다. 따라서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에게도 인공신경망을 공부하는 좋은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